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것이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조사 결과가 다르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사 기관의 결과를 요즘 전다 정기조사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조사 기관의 비교를 몇 개를 해보면은 지지율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작 논쟁이 나오는데 한 개 조사 기관이 나와서 또는 두세 개 조사 기관이 하면서 조작을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시다시피 쉽지가 않는데 이 쉽지 않는 게인데 설령 어느 조사 기관이 하나가 조작을 했다 손치더라도 워낙 많은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작한 조사 기관들은 병신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 기관이 나와갖고 조작해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해줬다고 해본들 실익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여론조사기관들이 굉장히 과정 상태가 아닌 이 완전 경쟁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한두 개의 조사기관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조사기관들이 많은 기관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만큼 지금 경쟁 체제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길 후보 사인 것도 많지만은 국가가 어렵고 미래 사회를 생각한다면은 이길 후보도 중요하지만은 국가를 잘 경영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하고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 이 이야기예요.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조사 기간마다 많이 다를까? 예. 그것이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요즘 왜 지지율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장 제가 떠오르는 게 어제 그 하기드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한테 앞서는 것도 나왔어요. 여전히. 근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본 조사들 보면은 이게 뒤집힐 거로 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헷갈려요. 저희들이 6월달 조사인가 그때 한번 이재명한테 뒤집힌 적은 있지만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이 제가 직함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앞서는 저도 이제 같이 그러죠. 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93년도 연구소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모든 조사 기관이 KT 전화번호부를 추출했었죠. 그때는 무선이란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사 기관이 동일한 표본틀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표본틀도 달라졌고 그러니까 전화번호부가 달라졌고 두 번째는 조사하는 방식 자동응답 방식이냐 사람이 직접 하는 방식이냐 이런 식으로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이 쓰는 가상번호 핸드폰 번호를 선관위를 통해서 받아서 쓰는 가상번호를 받아서 쓰면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쓰게 되면 뭐가 빠지느냐 알뜰폰이 빠집니다. 알뜰폰이 무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3, 14%가 됩니다. 그 다음, 일부 조사 기관에서는 가상 번호만 하고, 어떤 우리나 갤럽 같은 경우에서는 유선 전화번호를 15에서 2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냐면은, 반영이 되니까 유선을 그렇게 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보면 전국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기관이 가상번호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무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나 갤럽은 무작위를 추출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냥 알뜰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같이 무선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유선을 포함해 갖고 하면은 가상번호만 갖고 하는 전화번호하고 약 35% 가까이 전화번호부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조금만 더. 자, 우리는 유선을 20% 씁니다. 무선 80% 씁니다. 대략. 근데 이 무선도 우리는 RD대로 전국의 무선 번호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알뜰폰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20% 유선 플러스 약 한 12, 13% 정도 되는 알뜰폰까지 포함된 무선이에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받아서는 가상번호 100%를 쓰게 되면은 RDD도 빠지고 유선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부가 어떤 조사관에 100% 가상번호 쓰는 경우와 우리와 같은 경우는 이 전화번호에다가 약 한 30% 이상의 전화번호부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들은 가상번호 100%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상번호는 전 국민이 5천만 명이나 전화번호가 5천만 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내가 알기로는 7천만 개가 돼요. 어떤 사람은 번호를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2개가 가죠. 또 하나는 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한테 그 핸드폰이 또 가요. 그 사람들은 유선을 안 쓰고 핸드폰을 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느냐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일정 부분 핸드폰을 안 쓰고 유선만 쓰는 사람이 있고, 문제는 이 가상번호의 결정적으로는 알뜰폰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유선 20% 그리고 가상번호를 안 받고 무작위 추출을 한 거예요. 갤럽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부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가상번호 100% 해서 전화 면접으로 하는 방식과 그것이 제일 극단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제일 극단적인 것이 ALS를 해서 ALS를 하고 유선까지 ALS를 하는 이런 조사가 보면 조사 결과가 양극단형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가상번호를 전화번호를 그렇게 추출하고 다음에 유선은 전화 면접을 하고 ALS는 무선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전화조사냐 ALS냐, 다음에는 이 전화번호 시스템이 어딨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전화조사는 대면 방식 조사예요. 반면 ALS는 비대면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 투표율, 자살률, 세금 내느냐, 범죄 의향이 있었냐를 물으면은 대면 방식으로 하면은 응답률이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거 뚝 떨어집니다. 반면 비대면 ALS 방식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쪽이 더 옳은가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해갖고 과학적 검증이 100% 다 안 돼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사 기관마다 표본 툴도 다르고 조사 방법도 다르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은 조작의 우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제가 단순화시켜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어떤 거로 보는 게 이게 좀 객관적인 거예요? 많이 떨어졌다, 조금 떨어졌다, 아니면 그래도 특별히 떨어진 거 아니고 견조하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조사 기관끼리만 비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LS로 유선까지에 포함된 ALS를 조사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다음에 100% 가상번호를 해갖고 전화 면접하면은 똑같은 시점인데 또 다르게 나오니까 마치 ALS가 앞에 있고 가상번호가 뒤에 있으면 뚝 떨어진 거로 되어 있고, 거꾸로 이 100% 가상번호에 전화 면접했는 게 먼저 나오고 ALS로 추출 방식으로 했는 조사하면 급증한 거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조사 기관이 먼저 어느 게 앞뒤로 있냐에 따라가 어떨 때는 급락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급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사 기관끼리만 비교를 해야 되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길 리서치 조사의 지속적인 것, 갤럽의 지속적인 것, 리얼미터의 지속적인 조사, 뭐 요즘 MBS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기관의 지속적인 트렌드를 보고서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해야 되지, 다른 조사 기관에 비교를 하면은 그런 착시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사 방법을 기준으로 추이를 비교하는 게 맞다. 그렇죠. 같은 조사 기관의 것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보고 어디가 높게 나오면 그 보는 입장에서 여기는 이쪽 편인가? 뭐 이렇게들 막 이제 그렇죠. 해석을 하는데, 조사 기관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론적이지만 요즘 선관위 규정이 너무 엄격해요. 사고 안 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호가 우선이지 객관적인 조사 결과보다도. 그러면 제일 좋은 조사하기 편한 거는 제일 편한 거는 선관위 조사반을 받아 하는 것이 조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편의성은 그게 최고죠. 그러니까 뭐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판단이 다 다른 거예요. 가상번호 받아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가상번호 받아서 하고 유선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상번호 11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바로 출출해갖고 하면은 다음날에도 조사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섞여갖고 조사 그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고, 이것이 사람에 따라갖고는 저희들도 수도 없이 여론조사 항의를 받습니다. 항상 높은 쪽은 좋아하고 낮은 쪽은 아주 항의를 하죠. 그러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가 어느 편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곤욕스럽죠. 다시 이제 여론조사에게도 좀 돌아가서요. 네. 뭐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론조사 뭐 결과 나오면 장난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들 조사기관이 좀 조작하거나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왜곡하거나 영향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를 그렇게 끌고 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지금 선관위 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조사하는 시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성문지가 어디 있는지까지 다 그거를 보조원 관리해서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작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 방법이 전화번호가 무선을 가상번호를 받느냐, 이 RD들을 추출하느냐, 또는 유선을 성향에 따라서 전화번호 시스템 자체가 30% 이상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ARS냐, 전화면접이냐, 이것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는 뭐 5% 또는 이상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방법 할 수 있는데 저런 방법 할 수 하느냐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걸 갖고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조사기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전화번호가 대표성을 어느 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준. 오늘 조사기관마다 자꾸 다르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조사의 편의성. 선관위 규정이 워낙 엄격하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 선관위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규정을 피해가는 것이 그거 기준 맞추는 게 급선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조사기관들이 이렇게 쭉 그걸 하다 보니 조사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니 거기에서는 또 문항도 기능 과정에도 문항 전후에 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선거 여론조사는 굉장히 문항도 간단해요. 뭐 기껏해 앞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들어가든가 들어가봐야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진보 보수 이 정도만 들어가지 딴 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고는 바로 지지율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항이 선호에 미치는 영향도 없고 로테이션을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굉장히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두고 지금 여론 조작을 이야기할 만한 그거는 어렵다는 거고, 조사기관 입장에서 칩시다. 그러면 조사기관에도 여론조사하게 해갖고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내가 이제 우시개로 하는 이야기합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한테 여론 조작을 의뢰했다 칩시다. 한 돈 10억 갖고 올 사람 있나요, 지금? 조사기관이 지금 매출이 어떤 매출인데 10억, 예를 들어 100억 갖다 줘도 예를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건 아주 옛날 기간인데 내가 97년도 동아일보 조사할 때 이야기인데, 우리하고 경쟁했던 모 조사기관이 지금 클로즈했는데 그 당시 매출이 100억이 넘었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 그런 논란이 있어갖고 클로즈했는데 그 회사가 뭐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 논쟁이 안 벌어졌으면은, 그 조사기관에 살아있었으면 100억에서 20년이 지나면 2천억의 매출을 일으킬 회사입니다. 조사기관이 내가 뭐 5억, 10억에 흔들릴 기관도 아니고
50억 원 고사가 단돈 5천만 원도 들고 가고 조작해 주셔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판에.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뭐, 노고적인 경우 말고라도, 저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제 스토리인데, 제가 뭐, 어디다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격으로 있는 사람은 특정 정당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예요. 그건 세상에 다 알아요. 누가 봐도. 근데, 거기서 또 대선 여론조사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그 기관의 대표나 관계자들이 특정 정당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 하는 조사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건 또 문제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이제 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경 분리라고 하잖아요. 예.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죠? 다음 또 무슨 분리는 거?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 분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와 여론조사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정당에서 보좌관, 비서관, 정당 활동 당직자들이 나가 여론조사 기관을 지금 많이 차렸습니다. 맞아요. 진보, 보수 이래 놓고 보면은 보수는 별로 없어요. 사실 보수 쪽에도 내가 나가고 이 후보 만들었다는 건 모르고 그 당직자가 아닌 고책 성향의 조사 사람들이 만들어가 뭐 몇 개 지금 조사 기관들이 전번에 논란이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숫자로 따지면 진보 쪽이 더 훨씬 많아요. 진보 쪽에 보좌관 비서가 하던 사람들이 나와갖고서 저기 그 여론조사를 기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 사회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 많이 발표하고 있고, 사실 지금은 근제 논란이 됐던 것은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쪽 조사의 어떤 그것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조작이다 아니다는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치와 여론조사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 의뢰받아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조사기관들이, 우리도 뭐, A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정당인데 어느 정당이 조사 의뢰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준하는 고객으로서 조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에서 나와갖고 그 정당은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기관은 그 정당 일밖에 안 해요. 그 정당의 일밖에 안 하고 그 정당가에서 정치 여론조사를 갖고서 뭐 이제 주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조사 기간에 두고 논란이 되는 여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여론 조작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조사 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뭐 없다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내가 이야기하자면은 저기 정치권에서 나와서 하는 조사 기관들은 내가 거기까지 옹호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그 조사 내용 자체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뭐 마켓 정석태도 뭐 했겠죠. 이제 그런데 근데 그걸 떠나서 일종의 좀 이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도 그 생태계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사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특정 정당이나 정파 쪽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먹고 사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윤리나 어떤 신뢰 문제, 이런 건 또 따르는 거 아닌가. 여론조사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곤욕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특정 정당과의 정파성을 조사기관이 띄게 되면은 그 조사기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전체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고 먹고 사는 이 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공멸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사실 조사기관 내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정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 지금 심의 이런 어떤 그 활동을 하면서 규제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번에 뭐 그런 논란을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관위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고 선관위가 침묵을 하니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오늘 홍 소장님하고 대선 여론조사 이모저모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대선 여론조사 뭐 이런 건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다. 뭐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뭐 지금까지 이야기됐던 것이 조작이었지 않습니까? 다음에 조사 결과가 다르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조사 기관의 결과를 요즘 전다 정기조사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조사 기관의 비교를 몇 개를 해보면은 지지율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작 논쟁이 나오는데 한 개 조사 기관이 나와서 또는 두세 개 조사 기관이 하면서 조작을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보시다시피 쉽지가 않는데 이 쉽지 않는 게인데 설령 어느 조사 기관이 하나가 조작을 했다 손치더라도 워낙 많은 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작한 조사 기관들은 병신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 기관이 나와갖고 조작해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해줬다고 해본들 실익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굉장히 과정 상태가 아닌 이 완전 경쟁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한두 개의 조사 기관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다른 조사 기관들이 많은 기관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만큼 지금 경쟁 체제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길 후보 사인 것도 많지만은 국가가 어렵고 미래 사회를 생각한다면은 이길 후보도 중요하지만은 국가를 잘 경영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